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 돋보기의 독재자 열전 히틀러 편 4부입니다. 1934년 8월 2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사망하자 총리였던 히틀러가 대통령 대행을 맡아야 했는데, 히틀러는 자신은 총리인 동시에 대통령을 겸하겠다며 führer라는 직책을 만들고 스스로 führer에 등극합니다. 동양권에서는 führer를 총통이라 번역하고 그래서 히틀러 총통이라고 부르죠. 히틀러와 나치당은 완벽한 독재 체제를 수립했고 극단적 독일 제일주의의 민족주의로 무장하며 본격적인 유대인 탄압에 들어갑니다. 우선 모든 공공기관에서 유대인들을 해고시켰으며 유대인 기업의 제품들을 구매하지 말라는 불매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였습니다. 유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는 유대인이라고 적힌 노란색 별 스티커를 강제로 붙여서 독일인들이 유대인의 가게를 못 가도록 막았죠. 심지어 1935년에는 뉘른베르크법을 통과시켜서 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독일 시민권을 박탈시키고 유대인과 독일인의 혼인도 금지시켰습니다. 만약 유대인이 독일에서 나가길 원한다면 재산의 90%를 정부에 납부해야만 독일을 합법적으로 나갈 수가 있었죠. 독일 내 유대인들은 몰래 독일에 빠져서 외국으로 망명을 갔고 그 중엔 네덜란드로 도망간 안네 프랑크 가족들도 있었죠. 나치당의 집권기였던 1936년 독일에서 베를린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육상에서 우리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수상했으나 당시 우리가 일제강점기여서 일장기를 달고 메달 수여식을 했던 가슴 아픈 역사로 잘 알려진 올림픽이죠. 이때 손기정 선수는 히틀러도 만났다고 합니다. 보통 올림픽은 주최국이 자신들의 국가적 기량을 전 세계에 뽐내는 창구로도 기능하곤 하죠. 세계 대공황 여파로 세계가 아직은 흉흉한 시점에 히틀러와 나치당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통해 자신들의 정권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선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개최 이전부터 나치당의 과도한 유대인 탄압 정책에 불만을 품은 여러 국가의 스포츠계에서 독일 나치당의 유대인 탄압은 올림픽 정신에 위반된다며 참가 거부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제적 여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었던 히틀러는 유대인 선수들을 반드시 독일 국가대표에 일정 부분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상황을 잠재웠으나 실질적으로 독일 국가대표에 참여한 유대인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워낙 나치 독일에 대한 세계적 여론이 안 좋은 걸 의식한 나치당의 선전장관 괴벨스는 베를린 올림픽을 통해 독일에 대한 평화로운 이미지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각 국가대표들에게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림픽을 역사 최초로 TV 생방송으로 중계하도록 하였죠. 이때 베를린을 방문한 세계인들은 모두가 나치 독일이 소문과 달리 독재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데다가 평화롭다는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베를린을 찾은 사람들은 절대 나치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으며 독일인의 유대인 탄압은 헛소문이라고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다시 나치당은 유대인들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탄압했습니다. 경제 불황 때문에 여론은 매우 흉흉했던 시기에 나치당은 이 와중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욕하며 경제 불황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등 독일 국민들을 계속 선동하고 세뇌시켰습니다. 그래서 독일인들도 유대인들을 탄압해야 독일 경제가 부흥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나치당의 유대인 탄압이 극에 달하는 기점이 있었습니다. 1938년 11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 대사관의 서기관이었던 에른스트 폰 라스가 유대인에게 암살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이 독일인을 암살했다는 소식에 독일 내부에서 반유대인 정서가 폭발해버리고 말았고 독일 내에서 나치 독일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유대인들의 예배당을 부수고 유대인들의 가게를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끔찍한 테러가 확산되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저항하면 SS 친위대가 투입되어 전부 체포해 잡아들였죠. 에른스트 폰 라스의 암살 사건을 계기로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보복을 가했던 이때의 사건을 수정의 밤, 독일어로 크리스탈나우트라고 부르는데 너무 많은 유리창들이 깨져 온 거리에 깨진 유리창 파편들이 뒹굴어서 만들어진 이름이죠. 상점 815개, 주택 171개, 유대인 예배당 193개가 박살나거나 방화되어 사라졌고 유대인 2만 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유대인들은 강제 노동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독일에는 SS 친위대의 사령관이었던 하인리히 힘러의 주도로 총 6개의 강제 노동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있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나치 독일의 인종탄압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스스로 인종위생운동이라 명명했던 이 탄압은 우생학에 근거한 것인데요. 우생학은 흑화된 진화론으로 지금은 비과학이라 규정되었지만 19세기에서 20세기에는 마치 과학처럼 받아들여졌던 생물학의 한 분과 학문으로 인간의 유전자는 우성과 열성으로 완전하게 나뉘며 따라서 인간을 더 우월한 존재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인데 나치 독일은 이 우생학을
근간으로 독일인, 즉 아리아인들이야말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들이며 유대인들은 열성 유전자를 가진 존재로 규정하여 탄압의 정당성을 만들었죠. 독일인들과 유대인들의 결혼을 금지시킨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유색 인종이라면 모두를 열성 유전자로 여겼죠. 유대인뿐 아니라 완벽한 아리아인들에게 오게티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설령 독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 한센병 환자, 그리고 길거리의 집시애들도 전부 열성 유전자를 가진 아리아인들로 포함하며 이런 아리아인들을 아리아인으로 여길 수 없다며 그들을 전부 색출로 체포해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생식 기능을 전부 제거시키는 수술을 강제로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강제로 안락사를 시키기도 했죠. 이 중에는 10대와 10대 미만의 아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히틀러와 나치당이 집권할 수 있었던 명분은 세계 대공황 여파로 경제 위기로 인해 독일인들의 불안을 이용했다는 배경이 있었죠. 히틀러와 나치당은 나치당이야말로 독일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선전하고 세뇌한 덕에 그토록 많은 독일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경제 회복을 해야 하겠죠. 나치당은 마치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각종 공공사업을 통해 실업자들을 규제하며 실업률을 낮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에게도 국가 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이 직원들을 해고시키는 일을 최소화하였고 거의 모든 국가기관과 기업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그만큼 그 빈자리에 독일인들이 고용되었습니다. 아울러 독일은 일정 과도한 화폐 난발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던 트라우마가 있었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노하우가 생겨서 이 적극적인 어음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적자 재정을 메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나치 독일은 금세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 그 재정력이 매우 강력해집니다. 계속 경제 성장을 하니까 독일인들이 나치 독일에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계 대공황은 정말로 나치당 집권에 크게 기여한 게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세계 대공황을 블록 경제라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를 이용해 철저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1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해외 식민지를 잃은 독일의 경우 이 블록 경제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였죠. 식민지 하나 없는 상태에서 나치 독일이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하자 독일인들은 더더욱 극단적 민족주의에 빠지고 다른 나라 국가들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정서가 더 강해졌던 겁니다. 하지만 나치 독일의 경제 성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복한 경제와 국가 재정을 히틀러가 어느 순간부터 군사비에 대폭 투입시키면서 알게 모르게 국가 재정도가 해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국가은행 총재가 히틀러에게 이 군사비 지출을 줄여야 경제 회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간언했으나 히틀러는 무시하고 군사비 지출을 더 늘려갔습니다. 히틀러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치 독일의 급격한 군비 확장에 영국과 프랑스는 나치 독일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체결한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독일의 군비 지출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를 히틀러가 무시하는 수준으로 군비를 늘리고 있었거든요.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인들이 매우 치욕스럽게 여기던 조약이었는데 1935년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앞으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군비 제한을 무시하고 독일을 재군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과 함께 1차 세계대전 때 패전했던 독일은 로카르노 조약을 강요받아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지대인 라인란트 지방의 영토를 상실하고 라인란트 지역을 영구적으로 비무장하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1936년 히틀러는 로카르노 조약을 무시하고 독일군 2만 명을 라인란트 지역으로 보내 라인란트 지방을 재무장했습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세계 대공황을 겨우 극복해가고 있는 상태에서 독일과 외교적 마찰로 번지고 이게 또 일이 커질 것 같아서 히틀러의 라인란트 재무장에 관하여 딱히 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독일인들은 나치 정부의 군국주의화에 매우 열광했습니다. 그들이 치욕스럽게 여겼던 베르사유 조약과 라인란트 영토 상실을 전부 무시하며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나치당에 환호하고 독일인들의 자존감을 상승시켜준다고 믿었죠. 그 다음 히틀러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오스트리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에도 오스트리아 나치당이 있었습니다. 1938년 오스트리아에서는 오스트리아 나치당 출신의 자이스 잉크바르트가 총리가 되었는데 히틀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위대한 아리아, 게르만족들의 국가이고 하나의 나라라는 명분으로 오스트리아의 나치 총리와 짝짝꿍해서 1938년 3월 군대를 이끌며 오스트리아 빈으로 입성했죠. 그리고 히틀러는 해방자를 자처하며 오스트리아를 독일에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에 이 주데텐란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독일인 거주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히틀러는 막무가내로 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지역을 점령하겠다고 나서자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1938년 9월 독일 뮌헨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총리가 독일군의 주데텐란트 점령권을 두고 히틀러를 만났습니다. 이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중재를 한다는 명분으로 참여했죠. 히틀러는 주데텐란트 지역의 점령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고 독일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자 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총리는 독일군의 주데텐란트 주둔을 인정하는 대신 체코슬로바키아의 안정과 독립은 꼭 보장하고 더 이상 독일군이 추가로 진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합니다. 이 합의를 뮌헨 협정이라고 하죠. 당연하게도 히틀러는 뮌헨 협정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히틀러는 더 나아가기를 원했죠.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지역을 군사 점령하면 지리적으로 곧바로 폴란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뮌헨 협정으로부터 1년 뒤 1939년 9월 히틀러의 나치 독일군은 폴란드를 침공하니 바야흐로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마지막,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